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기재부 얘기를 좀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재부하고 유니숙을 지금 제가 이제 지적을 할 건데 여러분,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살벌한 두 주제만 갖고 앞으로 이 1시간은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니까 간결하게 좀 해줘. 간결하게 10분 퇴근 좀 하자. 퇴근 좀. 네. 여러분, 이 윤석열과 제가 이 윤석열 윤희숙 남매. 둘이 남매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윤 씨니까 같은 윤 씨니까. 둘 다 서초동에 또 머물렀잖아요. 하나는 검찰 완전히 깡패 조폭 정치검찰로 서초동에, 하나는 원래 서초동 사람도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당선시키려고 이제 서초구로 갑자기 보낸 사람인데, 자, 이 윤 씨 남매에 대해서 옛날에 김종인이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데 있어요. 특히 윤희숙에 대해서 큰일 낼 사람이겠지. 큰일 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고발한 내용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 아니라 큰일 낼 작자입니다. 자, 최근에 윤희숙이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랑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제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4분의 1분기에만 세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9조가 더 거친 거 아시죠?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한 30조가 더 거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법인세, 수출 대기업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뭐 택배, 배달, 온라인 회사들 엄청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쨌든 부동산 불로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럼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치고 국내 쓰는 게 당연하니까 대통령께서 이 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쓰는 방법을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윤희숙이 막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거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한 거예요. 아니, 세금이 엄청 잘 거쳐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들, 부동산 불로소득,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예상보다 더 잘 걷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든, 국민들이 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 아줌마가, 나 이거 도저히 여자한테 심한 말을 못하니까, 이 아줌마가 주장하기를, 문재인 정부가 120조 이상의 부채를 늘렸는데, 이거를 추경을 하고도 이거를,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120조 부채가 늘어난 게 사실인 건가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가 부채는
부채만 딱 늘어나서 이야기하면 그게 완전히 많이 늘었구나 느낌 주잖아요. 그럼 부채만 늘어났을까요? 우리 경제 GDP도 성장했죠. 같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채만 보면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국민들 위해서 추경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무려 5번을 했어요. 작년에 4번, 올해 1번,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1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모든 정부에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부채 규모도 늘어납니다. 국채 발행하는 규모가 커지니까. 자,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시다시피 40에서 45%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GDP가 한 우리가 2,000조쯤 되잖아요. 2,000조에서 국가 채무는 한 40%니까 20조, 400조, 800조에서 900조 정도. 최근에 45%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900조 정도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경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때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부채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데 40%대에서 45%로 조금 늘어난 겁니다. GDP 규모가 2,000조까지 확대됐으니까요. 그러면 OECD나 IMF가 뭐라 하는지를 보면 돼요. 유엔이나. 대한민국은 보니까 OECD에서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가나 중견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건전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국가재정을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독일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70%가 넘습니다, 이미. 미국은 100%가 넘고요. 일본도 100%가 넘고요, 다. 주요 선진국들 다 100%가 넘습니다. 근데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채무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또 받을 채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국가부채를 누가 사주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채를 발행해갖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채권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국인들이. 근데 내국인들이 국가가 돈 준다고 갑자기 뭐 폭동을 일으킵니까? 갑자기 나라가 망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채권국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경제가 살아나니까 올해 4%, 아까도 이제 4% 이상 전망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가면. 그러면 GDP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세수가 30조, 40조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20조를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연말에 부채를 갚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부채 규모가 중요한 거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GDP 대비 비율도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45% 선으로 잘 관리가고 있고 그 흐름, 건전한 재정의 흐름,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가가 어떠한 국가의 경제든지 간에 재정이 확장되지 않고 축소되는 국가는 경제가 쫄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걷어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국가가 아니면 대부분 국가 지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 연도에 높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높아지는 재정이 왜 생기냐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재정의 투입 결과로 인해서 1년 후에 뭔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이 선행해서 뭔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후불로 세금을 땡기는 나라는 없고요. 먼저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자금을 집행한 이후에 그 결과치로 갖고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성장 비율하고 그 국가의 자산이나 경제력이 늘어나는 성장 비율이 국가 성장 비율이 더 높다고 치면 부채보다 국가 성장 비율이 높죠. 이거 굉장히 잘한 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국가 GDP가 국가 경제 성장률이 4%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 부채 성장 비율을 따져놓고 보면 2%도 채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단편적으로 국가의 채무가 금액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국가가 벌어들이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과 그 국가의 경제력은 그의 몇 배 이상의 상향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 GDP가 얼마입니까? 일경원에 거의 근접하는 네. 일경원에서 1경 1,000억 원 정도를 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총
총 부채. 1,400억 뭐 이 정도 아니, 뭐 수 저기 유지하고 있는 OECD나 저기 IMF 기준으로는 900조 정도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이 가진 부채까지 다 하면 다 못해가지고 올라가죠. 한 1,400조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GDP 대비한 부채 수준 매우 경미한 거예요. 실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40%대 초반대에서 겨우 늘어난 게 45% 정도 GDP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는 나라도 선진 수두로 가는데 망한단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내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빚. 근데 국민들이 그 자기 나라 망하게 하겠어요. 빚 예를 들면 좀 천천히 갚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익률은 그대로 나와요. 채권의 예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3,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위험도는 낮고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또 안정적이니까 국민들이 다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제히 채권을 네. 팔지는 않는다고요. 국가 뭐 사달라고 대부분의 하진 않는다고요. 국채가 10년 있다 받는 걸로 해갖고 하잖아요. 예, 그대로 장기 국채이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0년 있다가 경제가 더 좋아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을 땡겨갖고 경제 살리는 데 쓴 거예요. 그럼 예. 일본이나 미국은 왜 100%, 200%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한 거야, 경제 맞습니다. 성장이.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률이 갈수록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예. 국가 부채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될 수 있는 계기에 와 있거든.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숫자만 갖고, 아니,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70년대 해놨던 부채하고, 그때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GDP가 100억 달러도 안 되던 시장, 지금 뭐야, 1,000억 달러가 넘어가 있는 지금 시장 같냐고.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의 숫자 계산만 해가지고 부채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계산은 눈속임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부채가 예를 들면 1% 늘어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희숙이가 떠드는데요. 근데 이 우리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뭐 우리가 GDP 뭐 한 2,000조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0조에서 1%면 20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 지금 20조, 30조 나오는 거니까 그걸 전액 채권으로 빚을 내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실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20조만 해도 1%밖에 안 되잖아요. 30조면 1.5%가 되고. 근데 그러면 그 돈이 그냥 매몰되느냐? 아닙니다. 그 돈이 국민들에게 쓰여지니까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고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거에다가 내수 기업들이 활력을 확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총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보통 GDP 대비 1%만 써도 뭐 2배, 3배, 4배 늘어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당연히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니까 4%에서 5% 전망이 나오잖아요. 6%까지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분명히 GDP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몇십 조가 늘어나잖아요. 2,000조에서 4%, 5%만 해도 80조에서 100조가 국내 총생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부채 증가율은 미미한 거죠. 자, 자꾸 이제 숫자에 대한 네. 얘기만 하니까 우리가 좀 그래요. 일단 이게 그럼 재정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일반적으로 재정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 재정이 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자. 똑같이 기재부가 있다고 칩시다. 경기 활력을 위해서 돈을 푼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이 푼다고 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디다 푸냐면 은행에다 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일단 재정을 풀기로 하고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거 은행에 줘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로서 이 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는 게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거나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용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건전한 재정 활성화를 안 시킨다는 거야. 내가 10억 받았는데 그래갖고 10억을 갖고 전부 다 자동차 사고 옷 사고 뭐 하고 이러는 데다가 쓰는 소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 사고 집 하나 더 사갖고 아파트 하나 더 사고 투기해버리고 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 투입을 해도 경제가 살아나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살려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쓰여져서 투입되는 돈들은
아, 내가 살림이 어려운데 2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하고 저기 할 여유가 어디 있어?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소비하게 되고 이게 소비가 다시 소비를 낳으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경기가 나아지고 지금에 있는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행을 통해 갖고 했던 서구식, 일본이나 미국식의 경제 부양 방책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이 국민들한테 직접 쥐어줄 수 있는 보조금을 주자라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다 지적하고 네. 있고 윤희숙이 그렇게 노벨상 경제학자라고 끌어서 갖다 대는 그 사람의 이론 하에도 이게 베너지 디플로라고 하는 교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이러한 보조금 정책을 해야 된다. 보편소득을 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거를 전 국민한테 줄 거냐? 아니면 일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더 줄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의 정책은 이겁니다. 모든 국민한테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50만 원을 주는 게 낫다라는 게 기재부 논리예요. 이게 실제 기재부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쓰는 거나 있는 사람이 쓰는 거나 그 50만 원이 쓰여지긴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기분의 문제야. 기분의 문제. 왜? 20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못 바꿔줍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아서 집 사요? 그걸로 뭐 갑자기 생활이 그냥 확 변합니까? 아니거든. 하지만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 뿌듯함, 그리고 그걸로 인한 조금의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소득을 기초소득처럼 200만 원, 300만 원씩 주지 않는 이상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림은 안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만 원 몰아주는 것보다는 2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국민이 보편 타당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수익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나가는 게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미 1차 지원금에서 밝혀진 거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1차 지원금이 보여준 효과와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미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상승 같은 것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우리 송 작가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제가 간단히 부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설득력 있게. 자, 심지어 또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원을 한다고는 했는데 현금 지원을 했어요. 네. 현금 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주식을 사버리거나 저금해버려요.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너무 잘한 게 14.3조를 풀었잖아요. 전액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같은 걸로 줬습니다. 그렇죠. 물론 극빈층에는 현금 일부 주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 돈이 거의 100% 가까이 다 쓰여졌습니다. 이 100% 네. 가까운 돈이 소비되면서 만들어낸 경제 효과가 60조 원 이상이라고 그때 평가를 그때 받았어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뭐라 하냐면 정말 작년 5월, 6월 달에 모처럼 살만 났다. 그리고 지금 그냥 5월, 6월에 8월 30일까지 다 쓰라 그랬는데 언론에서 8월 30일까지 써야 되냐고 공격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6월 안에 다 써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비가 됐던 거예요. 20만 원 주고 석 달이면 충분히 쓰고도 그러니까, 남지. 아니, 이게 한 방에도 썼구만. 정확히는 이제 네. 이렇게 줬어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4인 가구 이제 100만 원. 그다음에 일부 지방 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니까 저소득층들은 더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추가로 줬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 논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도 똑같이 주는 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부자나 가난은 똑같이 주니까. 부자는 어차피 소비 탄력성 높은데 왜 주냐.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 탄력성이 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았을 때는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지원할 때는 빈곤 노인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노인 빈곤율이 지금 심각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 같이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지내야 될 때라든지 코로나 재난상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았는데 부자도 세금을 많이 냈는데 아예 빼버리면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이 일제히 풀렸을 때 그때 소비 효과가 확실히 진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 2차, 4차를 한번 보자고. 2차, 4차는 선별 지원했잖아요. 피해 업종 중심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비 늘렸을까요? 다 돈을 받자마자 임대료를 냈고요.
건물주한테 예. 도로 들어갔죠. 예, 대부분 건물주의 임대를, 왜냐면 밀린 임대료부터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근데 쫓겨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리금을 못 받게 돼요.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현행법은 계약금을,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낸 사람만 권리금을 보여줍니다. 계약갱이 끝날 때. 그리고 장사를 10년 보장해 주는데, 일면 집세는, 주거는 2달 이상 안 내면 쫓겨나고, 상가는 3달 이상 안 내면 바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작년 1월 코로나 처음 발생해가지고, 여름부터 이제 재난지원금 효과 끝난 여름부터 2차, 4차, 그러니까 2차, 4차 재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뭐냐면 밀린 임대료 내고 끝나버린 하나도 소비 유발 효과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아예 국민의 생활을 바꿀 수 없는 돈이라고 치면 자 어려운 자영업자 물론 어려웠겠죠. 많은 돈 들여서 투자해갖고 많은 손해 본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걸로 와서 커피 사 드세요 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낸다는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힘이랑 윤희숙이랑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그리고 더욱이 저희가 설득력 있는 게 방금 송 작가님 지적한 것처럼 더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실보상을 병행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 이제 여러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가구당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세대원한테 안 나눠줘가지고 갈등 생길 그렇지.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받아갖고 다 예. 챙겼어. 혼자 다 먹었어. 그러니까 많아. 편의점에서 막 양주 사 먹어보고 소고기 친구를 불러서 소고기 사 먹어보고 그래서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어.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어떻게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 제안대로 1인당 그러니까 국민 1인당으로 주려고 해요. 그러면 1인당 40만 원이면 4인 가구로 치면 16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1인당 50만 원 하면 4인 가구 200만 원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14.3조였는데 저희들이 주장은 뭐냐면 20조 정도로 늘려서 왜냐하면 지금 추가 세수가 30조 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20조 정도를 써서 작년에 5월 달에는 코로나 초기지만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줬다면 지금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짜증도 나 있고 마스크 비용, 손세정제 비용, 뭐 위생비용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인당 주대 50만 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이니까 훨씬 경제 유발 거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나 해서 대기업에 못 쓰게 하고 동네에서 쓰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그다음 온라인에 못 쓰게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번에 수정하려고 그래요. 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요즘 온라인에 다 진출했잖아요. 송작가 TV 쇼핑몰 있잖아요. 그 작년에 1차 때 그게 문제였거든요. 진보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에 쓰려니까 사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절묘하죠.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진보객세 유튜브들이 하는 쇼핑몰도 사용하게 하려고 그래요. 단 백화점, 대형마트, 뭐 11번가, 이베이, 쿠팡 이런 데서는 못 쓰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쓸 때도 늘어나고 정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돈 욕심을 뭐 국민이 부린다고 욕할 놈도 없고요. 아유, 이제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어찌 됐거나 우리는 받을 권리가 권리가 있다고 있어요.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왜? 이 지리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탈 안 하고 나 혼자 아이씨 망해도 좋아 그러고 내가 어디 코로나 걸려서 딴 데 가고 막 들어눕고 안 하고 예. 착실하게 이 상황에 국민들이 다 동참을 해줬으니까 예, 얼마나 누구나 국민이 착해요, 마스크 값 정말. 썼고요. 누구나 손소독제 샀어요.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보상이라고 생각 줘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 갖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여기에 이제 그 드러날 수 있는 국민들 그 심리적인 보상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자긍심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문제는요. 자, 재경부가 난리를 치든 야당이 난리를 치든 여당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이제 제출하잖아요. 6월 달에. 그냥 추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4.3조였는데 전국민 재난금이 이번에는 20조 정도로 늘리고 금액이 한 1.5에서 2배 더 주는 걸로 하니까 거기에다가 중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2월 최소 완전 소급은 아니어도 2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이 4달간의 피해는 상당히 또 많았거든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 2월 중순까지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에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 4달치를 또 예를 들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피해 보상을 해주고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원천적인 소급 적용은 아니어도 2월 중순부터 적용이 되고 소급 적용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한 500에서 10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까 국민으로서 또 받고
그다음에 물밀듯이 매출이 증대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도 병행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는 작년 1차 때도 저소득층들에는 추가 지원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만 해도 정부로부터 4인 가족 100만 원 받았는데 저소득 가구는 50만 원을 더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지급도 되고 중소상공인들하고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아무도 못 몰랍니다. 추경만 우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제대로 요구하고 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만 주면요, 이게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뭐 윤희수가 아니라 이준석이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논리를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필요해서 받을 거야, 나는 그 돈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면 돼요. 예. 이걸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또는 언론이라든지 야당이 이 조작해대는 여론에 굴복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6월 달에 이 추경안을 통과 못 시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도 무산되고 손실보상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대선 치를 것도 없이 무조건 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마침 국민의힘 이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국민한테 돈 쓰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엄청난 공적자금 투자해놓고 역사적으로 지금 수백조를 투자해놓고도 환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50조 내지는 40조 비용을 기업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으로 나눠줍시다라고 얘네들이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 그런 법안이 나오면 저기 국민의 짐이 그거를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 줘야 됩니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국민을 없어요. 위한 애정이 예. 없고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 당리당략을 통해 갖고 어떻게든 정부에 대한 흠집을 내고 정부와 국민들 이간질하려는 노력으로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의 말 자체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게 언론이고, 윤희숙 같은 애들은 뭐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나만큼도 경제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서초구에 선거 때문에 이장 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잠깐 얻은 거거든요. 그래놓고 세입자인데 세입자 3법 반대한다고 정말 희대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나중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임대인이면서 세입자로 다시 바꿔놨잖아요. 그 전까지 집 두 채 주인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가난한 세입자.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서초구에 당선되기 위해서 원래 세종시하고 강북에 집이 있었는 두 채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서초구 이장전입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장전입 말고 선거 시기에 갑자기 급조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하면 윤희숙이도 무조건 어디서 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시인적 입장에서는 부동산. 서초구에서 당선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집값이 서초구 비싸니까 그것도 전세금도 엄청난 고액 전세금 10억 가까이 되는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로 잠시 살아놓고 국회 연설 때 저는 세입자입니다. 근데 세입자 임대차 3법 반대하면, 그러니까 언론들이 완전 속아버린 거. 처음에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반대하네.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거죠. 몰라서 그렇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프레임을 만든 건데. 정말. 근데 그 윤희숙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지금도 세입자도 반대하는 세입자를 괴롭힌 임대차 3법이라고 조중동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세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임대차 3법을 싫어하는지. 2년마다 한 번씩 쫓겨나고 있다가 이 코로나19에 쫓겨나게 되면 이사비 드려야 되죠. 집 알아다니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죠. 공인중개사비 내야 되죠. 피곤한데 이삿짐도 날라야 돼요. 이 5가지 문제를 지금 이 임대 3법 때문에요. 80%가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요. 자, 임대가 한 푼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안 하고. 이게 뭐 욕을 하려고 치면 예. 103명 그 국민의 짐 의원들 하나 다 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순서대로 가더라도. 예, 오늘은 또 일단 여기까지 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있는 논리가 언론이나 여당이 무슨 짓을 해서 그걸 대서특필을 하든, 자, 정부와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홍남기도 막을 수 없고 윤희숙도 막을 수 없고 이준석도 막을 수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 3.8%도 안 된다는 정부세 깎아주는 게 주요된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하고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효용성과 이거를 주장하는 언론들과 여론이 많아져야만 이거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대부분 나 받기 싫다네? 임대주들 먼저 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무리하고 네. 싶은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6월 달에 추경안 통과되잖아요. 그럼 여름휴가 전에 7월 달에 작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재난지원금 우리가 받게 되고 국민들이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대체율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경일이 전부 다 주말에 끼어 있는데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공휴일이면 월요일날 쉬는 거잖아요. 그럼 연휴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휴에 하루는 쉬시고 하루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내수를 살리고 여름휴가와 대체 공휴일을 활용해서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수 경제가 확 살아나고요. 중소기업 중상기업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경제 성장률 4%가 아니라 5, 6%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에요. 네. 이미 수출은 이제는 끌어내리려고 해도 못 끌어내릴 정도로 로켓 타고 하늘로 가고 예,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이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은 내수를 살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내수. 무너진 유일한 방법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내수 확대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할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30분만 동안. 하자고 그랬는데 1시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애써주신 네. 안진걸 소장님과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애청자 안녕히 여러분 계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